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이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거는 순간입니다. 북한 국가대표 하키 선수 선우는 인생 처음으로 해외 원정을 떠났어요. 캐나다 토론토의 얼음판 위에서 펼치는 경기는 그에게 꿈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감옥이기도 했어요. 감시원들의 눈이 항상 따라붙었고 경기 중 한순간의 실수도 용서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선우는 한 캐나다 선수로부터 의외의 손짓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함정일까요? 북한 국가대표 하키 선수 선우가 토론토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자유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캐나다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자신의 뒤를 따르는 두 명의 그림자였어요. 감시원 김 선생과 이 선생입니다. 선우는 항상 알았죠.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도 절대 혼자가 될 수 없다는 걸요. 공항 버스에서 선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토론토의 도심이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 자동차들, 그리고 길을 거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하나의 얼굴로, 누군가는 또 다른 얼굴로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선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단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는 것을요. 국가대표 선수 선우라는 얼굴만을요. 다른 모든 얼굴은 버려져야 한다는 걸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선우에게 배정된 방은 3층이었습니다. 계단 한 층 아래에는 감시원들이 묵는 방이 있었어요. 밤새 누군가가 자신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선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토론토의 야경음은 자유로워 보였지만 선우의 귀에는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로 들렸어요. 마치 쇠로 된 문이 철컥 닫혀 자신을 가둠이 당연한 것처럼요. 첫 번째 경기 전 훈련 경기였습니다. 선우는 얼음판 위에 섰어요. 스케이트 날이 얼음과 부딪히는 소리는 가슴을 뛰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홈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 있었거든요. 얼음판 위에서는 오직 속도와 기술만이 중요했습니다. 감시원도 없고 감독의 감시도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유도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감시원들이 다시 나타났으니까요. 마치 얼음판 바깥 세상은 모두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요. 캐나다 국가대표팀 훈련생들이 경기를 구경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선우의 눈에 띄었어요. 루카스라는 선수였습니다. 금발의 크고 튼튼한 체형, 그리고 경기 중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깨가 남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요. 경기가 끝난 후 루카스가 다가왔습니다. 좋은 경기했어요. 루카스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머뭇거렸어요. 감시원들의 눈이 자신에게 박혀 있었거든요. 마치 그 시선만으로 모든 걸 기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감사합니다. 짧은 답변만 내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루카스의 말은 선우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단순히 적군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평양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선수는 기계였고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국가의 도구일 뿐이었죠. 저녁 식사 때 선우는 다른 나라 선수들의 가족들을 봤습니다. 캐나다 선수들은 자신들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엄마 어깨에 기대고 어떤 선수는 아버지와 농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선우의 가슴에 무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향수가 아니라 더 깊고 검은 것이었습니다. 절망이요. 자신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삶이라는 절망 말이에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만 남겨두고 온 자신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감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빨리 밥 먹고 숙소로 돌아가. 감시원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선우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음식의 맛도 잊고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웃고 있는 테이블 옆을 지나며 선우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내가 가질 수 없는 삶인가? 혹시 내가 도망치면 저것도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캐나다와의 평가전이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체육관은 관중으로 가득 찼어요. 선우는 로커룸에서 유니폼을 입으며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홈 경기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실수하면 그 대가가 무엇일지 모른다는 사실이 선우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이 몸을 올가매는 것처럼요. 감독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엄했고 목소리도 낮고 차가웠어요. 모든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주목했습니다. 너희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간질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전쟁이다. 만약 누군가가 탈선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족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감독의 말이 끝나자 선우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항상 협박이었거든요. 선우의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할머니들이 모두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우의 인질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무도 그걸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의 작동 방식이라는 걸요. 얼음판 위로 나간 선우의 눈은 경기에만 집중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중석을 한 번만 훑고 싶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감시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침울한 표정만 보였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팀이 얼음판 위로 내려왔어요. 루카스는 캐나다 팀의 공격수였습니다. 선우와 같은 포지션이었죠. 첫 번째 접촉이 일어났을 때 선우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루카스와 선우가 퍽을 두고 다투다 충돌한 것이었어요. 둘 다 얼음판 위로 넘어졌습니다. 순간적인 충돌이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먼저 일어났고 손을 내밀며 선우를 도와줬습니다. 괜찮아?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루카스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 순간 경기가 한번 멈췄습니다. 마치 세상이 정지한 것처럼요. 아무도 자신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관중석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어요. 감시원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날카로운 그 눈빛이 선우를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선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모든 순간이 기록되는 이 세계에서요. 경기는 북한이 이겼습니다. 선우의 경기력도 훌륭했어요. 하지만 경기 후 선우의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무거워졌어요. 감시원들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곤두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을 나가며 선우는 뒤를 자주 돌아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것처럼요. 로커룸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누군가가 선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루카스였어요. 그는 선우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종이였어요. 아주 작은 쪽지였습니다. 마치 모든 정보를 압축한 것처럼요. 읽고 버려. 루카스가 영어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캐나다 팀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요. 선우는 손에 들린 쪽지를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언가 위험한 것이 손에 들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혹시 이 쪽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로커룸에 가서 몰래 쪽지를 펼쳤습니다. 영어로 짧게 쓰여 있었어요. 손글씨였습니다. If you need help, find me. 루카스. 선우의 심장이 광란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손길인가요? 아니면 함정인가요?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움을 주려는 건가요? 선우는 쪽지를 다시 개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 손에 들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시원들이 방을 수색할 수 있었니까요. 언제든 그럴 수 있었어요. 그 밤 선우는 숙소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물소리를 틀었어요. 그리고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만졌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감자였어요.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는 폭탄이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요. 마치 어떤 깊은 본능이 그 손가락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요. 선우는 쪽지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작은 조각으로요. 그리고 변기에 흘려보내려고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심하게요. 한 번에 한두 군데만 찢어졌어요. 마치 자신의 내면이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요. 마치 자신 안에 두 개의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는 국가를 향한 목소리였고, 하나는 자유를 향한 목소리였습니다. 버려야 돼. 이러면 가족이 위험해. 선우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배운 대로요. 이게 유일한 기회야. 평생 한 번뿐인 기회야. 내가 언제 또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낯선 목소리였어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목소리였죠. 선우는 쪽지를 다시 개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주머니를 누르며 확인했어요. 감시원들이 발견하지 못할 깊은 곳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수색에 대비해서요. 새벽이 되자 선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선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무엇일까를요. 루카스의 손을 잡는 것일까? 아니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일까요? 그 둘은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버려져야 하니까요.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도 버릴 수 없었어요. 그것은 모순이었지만 이 체제 안에서는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거든요. 오전이 되자 감독이 소집했습니다. 선우를 포함한 국가대표팀 전원이었어요. 감독의 얼굴은 더욱 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어제 경기 중 누군가 캐나다 선수와 물리적 접촉 이상으로 뭔가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여기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국가를 대표한다. 만약 누군가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감독의 말이 선우를 겨냥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등줄기는 서늘해졌어요. 감시원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선우와 루카스의 접촉을요. 그들의 눈은 항상 선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이 말은 경고였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처럼요. 그날 오후 선우의 방에 감시원이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노크도 없이요. 마치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듯이요. 검사하자. 감시원 이 선생이 말했습니다. 선우는 순간 하얀 얼굴이 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 안에 쪽지가 있었거든요. 수백 개의 사건 중 이 하나가 바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를 검사하는데요? 선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휴대폰, 가방, 모든 개인 물품. 감시원 이 선생이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가방을 열었어요. 옷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뒤적거렸어요. 침대 밑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베개도 뜯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멈춰 있던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선우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으려는 것처럼요. 선우의 심장은 사라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였어요. 감시원이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운동화였어요. 밑창까지 벗겨냈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뭔가를 찾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 숨겨진 메모나 작은 물건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선우는 그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빠르게 손을 움직여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침대 옆먼지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마치 반사 운동처럼요. 딱 그 순간 감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불편하면 침대 물려도 돼요? 선우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감시원은 의심스럽게 봤지만 더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아주 가까운 찰나였어요.
그 몇 초의 차이로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감시원이 나간 후 선우는 먼지 속에서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한순간의 차이로 자신의 가족이 어떤 보복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차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우는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 감옥을 벗어나지 않으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을 수도 있다. 밤이 내려올 때쯤 감시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강압적이었어요. 감독이 소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번엔 심판이 내려질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선우는 감독실로 불려갔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데려가지 않았어요. 오직 선우만 말이에요. 감독실은 조용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감독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 옆에는 감시원들이 서 있었고 뒤로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처럼요. 아니, 법정보다 더 무거운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법이 없었거든요. 오직 강제와 통제만 있었죠. 선우, 너는 어제 캐나다 선수와 뭔가를 나눴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감독이 물었습니다. 선우의 목이 메었어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이것이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기 중에 실수로 넘어졌고 그 선수가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선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정말인가? 감독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마치 선우의 영혼을 들여다보려는 것처럼요. 네,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독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경기 중 루카스가 선우에게 뭔가를 쥐어주는 순간의 사진이었어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증거였죠.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선우를 압도했습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가? 감독이 물었습니다. 선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소용이 없었어요. 증거는 이미 있었으니까요. 내일 경기에서 잘못하면 너만 끝나는 게 아니다. 너의 여동생도 함께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라. 감독의 말이 선우를 관통했습니다. 여동생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협박이었고 위협이었고 절대적인 통제였어요. 선우의 여동생은 아직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체제에서 받을 수 있는 보복이 무엇인지 선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나가거라. 선우는 감독실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선우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감옥이다. 그리고 내 가족은 인질이다. 내가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들이 대신 그 대가를 치게 된다. 밤이 깊어갔을 때 선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토론토의 밤은 여전히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우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선우의 세계는 이 방 안, 이 침대 위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요. 선우의 손이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쪽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루카스가 남긴 글씨가 보였습니다. If you need help, find me. 루카스. 선우는 그 말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난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것은 모두 함정인가? 루카스가 날 도와주려고 한 건가? 아니면 탈출자를 만들어내려고 한 건가? 만약 내가 루카스를 찾아가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나? 그렇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서 모든 것을 수능하면 난 영원히 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나. 내 가족도 함께 말이야. 아침이 올 때까지 선우는 이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도 눈을 감지 않고요. 마치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요. 마치 해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으로요. 그리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감시원들이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선우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준 기회처럼요. 선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이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생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다른 짐은 가져가지 않았어요. 가져갈 수도, 가져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휴대폰도 두고 갔습니다. 통신 기록은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호텔의 뒤편 비상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사실 선우는 이미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감시원들이 깨어나지 않았지만 곧 깨어날 테니까요. 아침이 되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어요. 비상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문의 손잡이에 닿았어요. 이것을 열면 경보가 울릴 수도 있었습니다.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이 문을 넘으면 자유거나 아니면 더 깊은 감옥이 될 거였죠. 선우가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적처럼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미 준비해두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가 이렇게 될 것까지 예상하고 미리 조치를 한 건 아닐까요? 야외는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땅이었고 하늘은 아직도 어두웠어요.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응원하는 것처럼요. 바람이 선우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찬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 같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느껴지는 자유였습니다. 선우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멀어지기 위해서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쫓고 있는 것처럼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지만 곧 그럴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선우, 루카스였습니다. 그는 어두운 주차장 옆에서 나타났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선우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함정일까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선우는 멈췄습니다. 호흡을 고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시간 없어. 너희 감시원들, 너 사라진 거 벌써 눈치챘어. 지금 호텔에서 난리일 거야. 또 외부에 신고했을 수도 있어. 빨리 타. 루카스가 영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트럭이 있었어요. 어둑한 밤 속에서 그 트럭은 마치 구원의 배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로 구원인지 파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선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도 파멸이라는 걸요. 선우는 루카스의 뒤를 따랐습니다. 의심할 여유도 없었어요. 믿어야 했습니다. 이 순간 루카스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 구하려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트럭은 토론토의 새벽 도로를 달렸습니다. 루카스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운전했어요.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신경과민 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뒷좌석에 앉아 뒤를 봤습니다. 아직 누군가가 쫓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든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추격이 시작될 확률은 높아질 테니까요. 어디로 가요? 선우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내 친구가 있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야. 변호사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 루카스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걸 미리 계획했던 사람처럼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점점 희소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것을 봤습니다. 뒤쪽 도로에서 헤드라이트가 격렬하게 들고 나는 것이요. 마치 사냥감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불빛이었습니다. 뒤에 선우가 외쳤습니다. 루카스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팽팽해졌어요. 그 차는 매우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더 빠르게요. 마치 자신들을 놓칠 수 없다는 결의가 담겨 있는 것처럼요. 북한 놈들인가? 네, 감시원들이에요.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놓칠 리 없었어요.
국가의 명령이 내려졌다면 말이에요. 루카스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가속했어요. 엔진음이 커졌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자신들을 올가매는 것처럼요. 감시원들의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마치 사냥을 하는 것처럼요. 선우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대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루카스는 차를 급하게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도로를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트럭이 지늘길로 내려왔습니다. 먼지가 솟아올랐어요. 마치 자신들을 감싸고 있는 연기처럼요. 감시원들의 차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들의 차는 크기가 작아서 오프로드에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캥거루에서 꺼낸 다리처럼요. 좀 더, 조금만 더, 루카스가 외쳤습니다. 악셀을 더 밟았어요. 트럭이 지늘길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큰 도로였어요. 루카스는 트럭을 도로로 몰았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이제는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수도 없었어요. 그 순간 사이렌음이 들렸습니다. 캐나다 경찰이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떨어지는 도로 위를 밝히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 같았어요. 루카스는 경찰 앞으로 트럭을 몰았습니다. 마치 경찰에게 항복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였어요. 법에 의한 구조였죠. 경찰이 루카스의 트럭 옆에 멈췄어요. 그리고 감시원들의 차는 빠르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함정인 것처럼요. 마치 자신들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들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 경찰이 나타난 순간 그들의 권력은 끝나버렸거든요. 국경을 넘었을 때처럼요. 루카스와 선우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선우의 손을 경찰이 들었어요. 수갑을 채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구조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요. 국가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음이 울렸어요. 마치 승리의 나팔처럼요. 캐나다 이민국의 신문실이었습니다. 선우는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신문관은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어요. 마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처럼요. 마치 절망과 희망이 섞인 수십 개의 증언을 들어온 사람처럼요. 선우, 당신은 지금 북한 정부로부터 도망친 상태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 알려지면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진실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걸 말해 주시겠어요? 신문관이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니라 이해가 있었어요. 마치 자신도 무엇을 겪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선우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하키 선수라는 것. 해외 원정이 처음이었다는 것. 감시원들이 항상 자신을 감시했다는 것. 감독이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는 것. 모든 것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라는 캐나다 선수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경기 중에 손을 내밀었고 후에 쪽지를 줬습니다. 그 쪽지에 도움을 청하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제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마치 관의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요. 마치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요. 당신의 가족은?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할머니, 모두 평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알려지면 선우의 목이 메었어요. 문장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북한 체제에서 반역자의 가족이 받을 운명이 무엇인지요. 알았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우리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문관이 말했습니다.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우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감시와 통제에 대해서, 그리고 왜 자신이 도망쳐야 했는지에 대해서요. 시간이 지나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이 말들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배신인가요? 아니면 생존인가요?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선우는 한 번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건 배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건 생존입니다. 신문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그 말이 선우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너무 오래 억눌렀던 눈물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 준 것 같았습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생존자로요.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로요. 영웅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캐나다는 선우에게 보호 신분을 부여했어요. 보호 망명자 신분으로요. 그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과거는 지워졌고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선우는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토론토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창밖으로는 호수가 보였고 가끔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선우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걸요. 루카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캐나다 국가대표팀 선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우를 돕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얼음 위에서 자유롭게 뛰고 싶지 않아?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얼음판 위로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유로워 보였어요.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기술과 용기만이 필요했죠. 네, 언젠가는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미래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좋은 선수야. 정말로.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선우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수개월 만의 미소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선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하지만 선우는 누군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어떤 의미인지요. 이 번호가 얼마나 위험한지요.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메시지는 한국어로 써 있었습니다. 선우의 모국어로요. 그것은 마치 과거가 현재로 손을 내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널 모를 거라 생각했나? 선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도 이미 발견된 것 같았어요. 마치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그림자처럼요. 마치 얼음 위의 발자국처럼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처럼요. 하지만 선우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지웠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얼음판 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선우가 시선을 고쳐 잡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말이에요. 혹시 또 다른 감시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요. 그래도 난 여기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선우는 느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자기 인생을 직접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북한의 감시원도 감독도 그리고 국가도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자신의 과거이지만 자신의 미래는 아니었거든요.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그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고, 그것은 자유였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었어요. 얼음 위에 남겨진 그의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발로요. 자신의 선택으로요. 처음으로 자신의 것인 미래를 향해서요. 밤은 깊어지고 토론토의 야경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환영하는 것처럼요. 마치 자유란 이런 거라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야기 속 인물의 이름과 직업은 사연자분의 안전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사연연구소